폴란드가 K2 전차 2차 계약분에 대한 선수금으로 약 21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을 입금했습니다. 전체 계약 규모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말 약 65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은 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돈을 보낸 것입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때 대금을 매우 느리고 단계적으로 지불하는 편이었습니다. 실제 F-35 전투기 대금은 여러 해에 나눠 집행했고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도입 때는 선수금을 10%도 채 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제 함대공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살 때도 현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장기 차관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전체 금액의 30%를 그것도 상당히 빨리 전달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거래를 통해 쌓아올린 두터운 신뢰 덕분인데요. 한국이 단순히 납품 기한을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 차례 조기 납품까지 해준 데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은 폴란드 입장에서 K2 2차 계약 물량의 인도 일정과 폴란드 현지 조립 생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폴란드가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고 해도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승인 계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생산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돈만 제대로 들어오면 바로 찍어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을 이미 여러 차례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이번에도 주저없이 선금을 빨리 입금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모로코가 K2 전차 400대 도입, 이라크가 250대 도입을 추진 중인데 폴란드 사례를 통해 한국과 제대로 거래하려면 전체 금액의 30% 이상을 선수금으로 빨리 내야 한다는 인식이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유럽 각국에 배치된 전차들을 보면 알 수 있듯 폴란드는 단순 조립 수준이 아닌 독자 개량형 모델을 생산하는 수준의 방산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행보인데 현대식 주력 전차를 자국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폴란드는 유럽 대륙에서 군사강국이자 전차 생산 허브로 자리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K2 전차 기술을 들여와 자국 방산업계가 직접 생산할 예정이며 이미 180대의 전차 인도를 약속받아 생산 인도가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형 K2 전차인 K2P의 180대를 포함하면 폴란드는 총 360대의 K2 우표 계열 전차를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에 군안 전차, 교량 전차, 공병 전차 등 4가지 파생형 전차도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폴란드 기갑 전력을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K2 전차는 매우 현대화된 플랫폼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운용 중인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산악도심 복합지형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포의 상하각 조절 능력이 뛰어나 지형 활용성이 높고 자동장 전장치를 통해 승무원 구성이 효율적이며 인공지능을 포함한 고급 소프트웨어가 화력 방호 사격 통제 전반을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현존 전차 중 가장 현대적인 기술이 집약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북극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가 한국 국방부와 방산 기업들의 문을 두드리며 제발 무기 좀 빨리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가 부족해서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강대국들의 거대한 영토 전쟁과 돈의 논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들의 절박함이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을 때 전 세계는 그저 부동산 재벌 출신 정치인의 농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유력 매체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상황은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 즉 막대한 히토류, 매장량과 북극해 항로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덴마크의 너희는 이 거대한 땅을 지킬 능력이 없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매각을 거부할 경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징벌적 관세 폭탄까지 예고하며 목을 죄고 있습니다. 이건 동맹국 간의 거래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영토를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덴마크를 공포의 독간이 속으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극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발트해 인근의 긴장감은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서쪽에서는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의 영토 강탈 위협, 동쪽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의 위협은 과장됐다며 국방비를 감축했던 그 결정은 이제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해외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은 최근 유럽의 국방 예산 증액과 긴급 무기 도입 현황을 다루며 덴마크의 방어 능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는 나토가 요구하는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고 보유한 무기 체계마저 노후화되어 실질적인 북극 방어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덴마크 유력 언론인 폴리티켄조차도 미국의 안보 우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장 러시아나 미국의 물리적 압박이 들어올 경우 덴마크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며칠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덴마크 총리가 지금은 오직 속도만이 중요하다며 긴급하게 눈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의 방산 공룡인 독일 라인메탈이나 프랑스 넥스터도 지금 주문하면 5년, 길게는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버린 유럽과 달리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쉴 새 없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이제는 그들의 국가 안보를 지켜줄 유일한 똥화줄이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를 들러리 세우고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납기 준수 능력 앞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방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자 우리에게는 짜릿한 반전의 서막입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전투기만 믿고 기다렸다가 정작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전력 공백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체결됐지만 기체는 오지 않았고 약속은 있었지만 시간만 흘렀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가장 대표 국가로 루마니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 흑해의 긴장은 높아졌고 루마니아 공군의 하늘은 비어갔습니다. 외신들은 루마니아를 두고 반복해서 폴란드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빠르게 만들고 바로 띄우고 실전 전력으로 증명해온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배신당한 자리에서 한국이 해법으로 거론되는 순간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수입 문제가 아니라 판이 바뀌는 신호가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계획표에서 전투기 항목이 줄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루마니아 관련 기사들은 분위기가 더 무거운데 최신형 항공 전력 확보라는 표현 대신 전력 공백이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로이터와 프랑스 AFP는 최근 루마니아 공군 상황을 다루면서 루마니아를 동유럽에서 가장 불안정한 항공 전력 구조를 가진 국가라고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일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 전시 대응 시나리오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분석의 출발점은 루마니아가 사실상 모든 기대를 걸었던 F-16 도입 사업이었는데요. 루마니아는 2022년 노르웨이로부터 퇴역 F-16 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네덜란드가 무상 제공한 18대를 더해 총 50대 전력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2025년 말이면 2개 전투비행대가 완편되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외신들은 현재 보도한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실제 인도된 기체는 단 2대로 인도율이 고작 6%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로이터는 이를 계획 대비 인도율 6%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는데 중고 기체임에도 이 정도 속도라면 전시 상황에서 지금 전력으로는 계산에 넣기 어렵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산이 아니라 개조인데 F-16은 단순히 기체를 넘긴다고 바로 전투기가 되지 않습니다. 레이더 개량과 항전 장비 교체, 링크 16 통합에다가 무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전 과정을 새롭게 거쳐야만 합니다. 이 개조 공정을 쥐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방산업체들입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면서 루마니아 몫은 뒤로 밀렸다는 평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FP는 루마니아 정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납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문장을 실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동유럽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흑해를 통해 전략적으로 노출된 국가인데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세바스토폴 기지는 루마니아 연안까지 직선거리 약 400km 수준입니다. 전투기 출격과 반응 시간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복잡한 변수로 몰도바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미승인 상태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는 러시아 제14군 잔존 병력이 주둔 중이며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 지역을 흑해권 불안정성의 뇌관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군 전력 공백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리스크로 해석됩니다. 영국에서는 루마니아가 단기간 내 공중 전력 밀도를 보강하지 못할 경우 나토 동부 방어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깔아놓은 전제인데요. 그런데 많은 외신들은 여기서 폴란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유럽, 같은 나토, 같은 러시아 위협을 마주한 나라지만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F-16과 F-35라는 고급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FA-50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임시 방편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외신들의 톤은 달랐는데요. 미국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단순 훈련기가 아니라 즉시 대응 전력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도입한 FA-50GF는 계약 체결 후 18개월 만에 실전 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숫자는 루마니아 F-16 인도율과 비교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전쟁 억제력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해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인데요. 루마니아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가 미국의 F-16 도입만을 기다릴 경우 발생하는 전력 공백은 이미 숫자로 계산이 끝난 문제입니다. 현재 루마니아 공군이 실질 운용 중인 전투기 전력은 기존 보유 F-16 일부를 포함해 약 17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명목상 보유 대수가 아니라 실제 임무 투입이 가능한 기체 기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동률입니다. 유럽 공군들이 운용 중인 중고 F-16 계열의 평균 가동률은 약 55%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루마니아가 전시 초기에 즉각 출격 가능한 전투기는 9대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흑해 연안과 자국 공역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이 숫자는 공군 전력이라기보다 상징적 존재에 가깝습니다. 실제 유럽 방산 분석 보고서들에서는 루마니아 공군의 현재 상태를 단일 방향 제한 방어만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흑해 방면의 전술기, 공격기, 무인기 전력을 합산해 150기 이상을 순환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비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양적인 압박이 성립하는 환경입니다. 이 구조에서 FA-50이 투입되기 전과 후의 차이는 전력 밀도라는 단일 지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도입한 FA-50GF의 평균 가동률은 공개된 범위에서 80에서 8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동급 서방 전투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같은 조건을 루마니아에 대입해 FA-50 24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해보면 더 크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출격 가능한 전투기는 약 19에서 20대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기존 F-16 전력을 합산하면 루마니아는 전시 초반 최소 30대 안팎의 즉흥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어구역을 분산할 수 있고 교대 출격과 장기 지속 작전이 가능해지며 나토 연합 공중작전에 실질 기여를 할 여유가 생깁니다. 기다리는 공군에서 움직이는 공군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비용 구조를 보면 변화는 더 극명해지는데요. F-16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개량 수준과 운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럽 기준 평균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시간당 약 4천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정비 인력 유지비, 예비 부품, 항전 장비 개량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영 부담은 더 커집니다. 반면 FA-50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약 7천에서 8천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천만 원 초반대인데 같은 예산으로 확보 가능한 비행시간 기준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저가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의 결합, 압박 전술에 대응하려면 값비싼 전투기를 상시 띄우는 방식보다 빠르게 출격 가능한 경량 플랫폼의 수가 중요합니다. FA-50은 바로 이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요. 빠르고 유지비가 낮고 다수 출격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억제력을 형성합니다. 이 구조의 배경에는 한국의 개발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FA-50은 단기간에 급조한 수출용 기체가 아닙니다. T-50 계열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비행 제어 기술, 항전 통합 경험,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가 집약된 결과물인데요. 한국은 초기부터 개방형 임무 컴퓨터 구조를 채택해 무장과 항전 장비 통합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선택이 지금 와서 빠른 개량과 고객 맞춤형 구성이라는 강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FA-50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한 종류 더 추가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전력 회복 속도를 사는 것이며 끝없는 기다림을 끝내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동유럽 안보 지형에서 루마니아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한국은 1순위가 될 것입니다.